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골의 한 순박한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여인을 구해주고 운명이 뒤바뀐 참으로 기묘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이야기는 저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답니다. 첩첩산중, 구름도 쉬어넘고 날짐승도 길을 잃는다는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시름을 잊은 듯한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지프로 이영을 엮은 보기만 해도 가난의 때가 묻어나는 집이었지요. 이 집에는 강씨 성을 가진 젊은 포수 하나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강포수라 불렀지요. 강포수는 비록 나이는 30을 간 넘겼지만 그 눈빛만은 백년 묵은 바위처럼 깊고 산을 다루는 솜씨는 날다람쥐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비 또한 이름난 명포수였으니 그 피를 어디 속이겠습니까? 다만 아비는 호랑이에게 물려 일찍 세상을 뜬 탓에 강포수는 15적부터 홀로 사냥을 해 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 강포수는 사냥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지고 달아서 반들반들 윤이 나는 물풀의 나무 활, 그리고 깃이 다 빠져 몇 개 남지 않은 화살들을 화살통에 꽂았지요. 그의 모습은 여느 사냥꾼과 다를 바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등 뒤, 가장 소중하게 맨 화살통 가장 안쪽에 고이 모셔둔 화살 한 개였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화살대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붉은 빛을 띠었고 매의 깃으로 만든 깃은 유난히 곧고 힘찼습니다. 그리고 화살촉 바로 아래에는 손톱만 한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작은 뼈 조각이 달려 있었지요. 방 안에서 아들의 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늙은 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도 산에 들려거든 부디 조심하거라. 내 아비도 저놈의 산에 목숨을 묻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해가 중천에 뜨면 멧돼지 한 마리로 족하니 그리 알고 내려오너라. 염려 마시어요, 어머니. 이 아들이 허투루 목숨을 내놓을 위인이랍니까? 날이 추워지니 어머니 무릎이 더 시리실 터. 오늘은 기필코 늙은 멧돼지 한 마리 잡아다가 기름을 내어드려야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듬직한 대답에도 영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그의 등에 맨 화살통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 내 등에 맨 그 명적 화살 말이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그건 짐승을 잡는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니라. 내 아비의 유언을 잊지 말거라. 예, 어머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허니 걱정 마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시지요. 찬바람이 붑니다. 강포수는 그리 대답하고는 획 돌아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화살에 얽힌 아비의 슬픈 사연을 떠올리기 싫어서였지요. 그 명적 화살은 강포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딱 한 번 쏘는 것을 보았던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면 그 작은 뼈 조각에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스치며 마치 구슬픈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하여 울명, 자, 피리적, 자를 써서 명적 화살이라 불렸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화살은 내 목숨보다 귀한 약조가 담긴 것이니 훗날 정말 의로운 사람을 구해야 할 때가 오거든 그때 단 한 번만 사용하거라 는 알 수 없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강포수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아비의 유언을 목숨처럼 지키며 십수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강포수가 안개 낀 산을 오르고 있을 그 무렵 저 멀리 번화한 한양의 소문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에는 온갖 권세를 한 손에 쥐고 나라를 흔드는 좌의정, 이판서 대감이 있었습니다. 높은 탐장과 화려한 기와가 그의 위세를 뽐내는 듯했지만
그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찬바람만 쌩쌩 불었지요. 이판서는 겉으로는 인자한 군자인 척, 백성을 위하는 척 온갖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구렁이보다 더한 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영모를 꾀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의 비밀을 하필이면 그의 몸종인 연하가 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연하는 비록 천한 몸종의 신분이었으나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총명하여 이판서의 딸인 아씨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의 심부름으로 이판서의 서재를 정리하던 연하는 실수로 벼루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벼루를 닦던 그녀의 손에 책상다리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걸렸습니다.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본 연하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판서가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며 영모를 꾀하는 내용이 적힌 밀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대감께서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시다니.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서 관하에 의금부에 알려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까요? 천한 계집종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이며 이판서의 권세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터였습니다. 연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다시 품에 숨겼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연하의 그런 기색을 여우보다 교활한 이판서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 이판서는 곧장 서재를 확인했고 밀서가 들어있던 비단 주머니가 미세하게 옮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신복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인, 황가를 불렀지요. 황가는 주인의 눈빛만 봐도 그 뜻을 알아채는 자였습니다. 황가야, 예, 대감, 부르셨습니까? 연하 그년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모양이다. 귀한 아씨의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라. 그리고 저 멀리 강원도 산골에 있는 별채에 가두는 것처럼 끌고 가거라. 걱정 마십시오, 대감. 산짐승들도 요즘 배가 많이 고플 터이니 대감의 심려를 덜어드릴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하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하는 영문도 모른 채 아씨의 비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결박당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쇠귀의 경일기였습니다. 황가는 연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낡은 가마에 태워 으슥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가마는 한양을 벗어나 끝도 없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중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고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얼마나 갔을까? 황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서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왔다. 여기서부터는 내 발로 걸어가야 할 게다. 황가는 연하를 가마에서 돼지처럼 끌어내렸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이 없는 어둠과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는 별빛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2년, 내년이 감히 대감의 비밀을 엿봐? 쥐새끼처럼 숨어 지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내년에 그 잘난 충심이 내 명을 재촉한 게야. 원망하려거든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거라. 황가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연하를 숲속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지독하고 나무에는 발톱 자국이 선명한 누가 봐도 맹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근방에 굶주린 호랑이가 산다고 하더구나. 운이 좋으면 고통 없이 한 입에 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환가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하를 나무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 내팽개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하.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정체 모를 소리들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억울하다. 이대로 죽어서 저 간악한 역적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연하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어흥. 호랑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포효 소리에 연하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안광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드러난 거대한 몸체, 검고 노란 줄무늬. 산의 왕이라 불리는 백수의 왕, 호랑이였습니다. 야, 연하는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긁히면서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난 호랑이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땅을 박차는 발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연하가 막다른 절벽에 다다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는지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하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호랑이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크아아아! 호랑이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연하를 덮치려던 거대한 몸이 방향을 틀어 고통에 겨워하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활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근처에서 짐승의 흔적을 쫓던 강포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비명과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강포수는 쓰러진 연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추위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연하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의 오두막, 희미한 등잔불 아래 연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강포수의 늙은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연하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지요. 강포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좀처럼 보기 드문 고운 옷차림의 여인이 어찌하여 호랑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하가 옅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요? 오, 정신이 드시오. 아가씨. 여긴 깊은 산골의 사냥꾼 집이오. 내 아들이 호랑이에게 당할 뻔한 아가씨를 구해왔다오. 연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파와 그 옆에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포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 제가 살아있군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는 몸을 일으켜 은인들에게 절이라도 하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끓여와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법이지.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자 다퉜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억울하고 무서운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의 영모, 억울한 누명,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황가의 잔인한 계략까지. 이야기를 듣는 강포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우직한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런 흉악한 일이 조정의 대신이라는 자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단 말이오? 예.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밀서를 부디 관아에 전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연하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포수는 말없이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한 사냥꾼인 자신이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좌의정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칫하다가는 자신은 물론 늙은 어머니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눈물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 충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낭자의 그 의로운 마음, 이 강포수다 돕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제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직한 사냥꾼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황가는 이판서에게 연하를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남아 관아에 고변이라도 한다면 큰일이었지요. 결국 황가는 며칠 뒤 부하 몇을 이끌고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연하의 시체라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속을 샅샅이 뒤지던 황가와 부하들은 시체는커녕 핏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호랑이가 화살에 맞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호랑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호랑이의 눈에는 화살 한 대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황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웬 놈이 호랑이를 잡았단 말인가? 그 계집이... 설마... 황가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 우연히 바위 틈에 박혀있는 또 다른 화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를 쏜 화살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화살촉 아래에 작은 뼈 조각이 달려있는 기묘한 모양의 화살이었지요. 아마도 강포수가 호랑이를 쫓아내기 위해 쏘았던 화살 중 하나가 빗나가 박힌 것이리라. 황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화살을 뽑아 들었습니다. 황가는 곧장 산 아래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에게 돈 몇 푼을 찔러주며 그 화살을 보여주었지요. 주모, 이 근방에 이런 희한한 화살을 쓰는 포수가 있소? 주모는 화살을 보더니 금세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모르다니요. 이건 피리 화살 아닙니까? 쏠 때마다 구슬픈 피리 소리가 난다 해서 그리 부르지요. 이 산골짜기에서 그런 화살을 쓰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아비의 대를 이은 강포수라고 저 윗산 오두막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용한 포수지요. 포수. 황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이판서에게 고했습니다. 이판서는 강포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포수. 설마 10수년 전 내가 영모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그 강서방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랬습니다. 과거 이판서는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강포수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남아 하필이면 자신의 비밀을 아는 연하와 얽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하고도 지독한 악연이었지요. 황가야, 당장 놈들을 이끌고 그 산으로 가라. 그년과 포수 놈, 그리고 늙은 어미까지 씨를 말려버려라. 단 한 놈도 살려둬서는 아니 된다. 살기 가득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가는 칼을 잘 쓰는 부하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든 채 캄캄한 밤을 틈타 강포수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강포수의 오두막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내일 아침
관하로 가기 위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달랐고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숲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연하 낭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놈들이 온 것 같습니다. 강포수는 두 사람을 깨워 뒷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오두막 주변은 이미 수십 명의 괴한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에 일러드렸던 뒷산 동굴로 어서 피하십시오. 연하 낭자를 부탁합니다. 아가, 너는 어찌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놈들을 유인할 터이니 어서요. 강포수는 어머니와 연하를 동굴로 보낸 뒤 자신은 활을 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황가와 그 패거리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을 덮쳤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젠장, 눈치를 챘나? 흩어져서 찾아라. 저 늙은이와 계집은 멀리 못 갔을 게다. 포수 놈은 내가 상대하지. 강포수는 자신의 집과도 같은 산속 지리를 이용해 신출귀몰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괴한들의 어깨와 다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하지만 괴한의 수는 너무 많았고 강포수가 쏠 수 있는 화살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점점 강포수에게 불리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괴한 하나가 휘두른 칼에 그의 팔이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크. 피가 쏟아져 내렸고 활을 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굴에 숨어있는 어머니와 연하까지 발각될 판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황가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꼴 좋다. 포수 놈. 내 놈의 아비도 그리 억울하게 죽어갔지. 이제 내 놈도 그 뒤를 따를 차례다. 순순히 그 계집이 있는 곳을 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강포수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무언가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남은 마지막 화살 한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품, 명적 화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니라. 그렇다. 지금이다. 어머니와 연하 낭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비의 유언을 어쩔 수 없다. 황가는 강포수가 마지막 남은 화살을 꺼내 들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하하, 미친놈. 이제 와서 그 화살 하나로 뭘 어쩌겠다고. 저항을 포기하고 어서. 황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포수는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살은 황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살을 검은 밤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쉬.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기묘하고도 구슬픈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새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한 맑고도 애절한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황가와 부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저놈이 미쳤나 봅니다. 이제 곧 죽을 터인데 허공에 화살을 쏘다니요. 황가 역시 그 소리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부터 희미한 외침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불어나며 산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을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무리들을 모두 포위했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황가와 그 패거리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이미 사방을 둘러싼 관군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뒤였습니다. 창과 칼로 무장한 관군들 사이로 암행어사의 마패를 손에 든 위험 있는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좌의정 이판서의 수족이 되어 나라를 좀먹던 역적 황가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관군들이 덮치자 황가와 패거리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두 결박당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황가와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포수의 눈앞에서 암행어사는 강포수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안에 강포수. 10수년 만에야 자네 아비와의 약조를 지키게 되었구려. 그랬습니다. 과거 강포수의 아버지는 우연히 암행 중이던 어사와 인연을 맺고 이판서를 비롯한 간신들의 비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그들을 벌하지 못했지요. 대신 암행어사는 강포수의 아버지에게 명적 화살을 주며 약조했던 것입니다. 훗날 내가 힘을 얻어 이 나라의 간신들을 척결할 때가 올 것이네. 만약 그때까지 자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치거든 이 화살을 하늘에 쏘아 올리게. 이 소리는 오직 나와 자네만이 아는 신호일세.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소리를 듣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자네를 도울 것이네. 이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 근방에 머물고 있던 암행어사는 그날 밤 울려 퍼진 약속의 피리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비단 화살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신의와 약조였던 셈이지요.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황가와 그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압송되었고 동굴에 숨어있던 연하는 암행어사 앞에서 이판서의 영모가 담긴 밀서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좌의정 이판서는 영모죄로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았고 그에게 빌부터 백성의 고혈을 빨던 탐관오리들 역시 줄줄이 오게 같았습니다. 강포수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나라를 구한 큰 공을 인정받아 임금으로부터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을 정중히 사양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땅만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강포수와 연하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천한 몸종이었던 연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가난한 사냥꾼이었던 강포수는 아비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팔자를 활짝 피운 것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어르신들? 참으로 통쾌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의로운 마음 하나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해가 떠오르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이 이야기와 함께 마음 따뜻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달 밝은 밤에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오지요.